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새로운 사회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1장은 지난번에 읽었고요. 오늘은 2장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현대 조직에서 지식 전문가는 모두 동료 내지는 협력자여야 한다. 지식 그 자체로서 서열을 매길 수는 없다. 그것이 공동의 과제에 공헌하는 바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지 지식 그 자체로서 무엇을 평가할 수는 없다. 네, 조직사회 지식근로자 2장을 읽는데 좀 지루하실지도 있지만 같이 한번 쭉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사회에서는 전문 지식이 각 개인의 경제 전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가 된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은 획득될 수 있다. 전문 지식이 있다면 더욱 쉽게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것도 생산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은 어떤 과업과 연결되었을 때만 생산적이다. 이러한 사실이 왜 지식사회가 곧 조직사회인지 잘 설명해 준다.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모든 조직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가업 수행을 위한 전문 지식의 통합에 있다.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모든 조직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가업 수행을 위한 전문 지식의 통합에 있다. 역사가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변혁은 2010년 내지 2020년까지는 완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 아주 상세히 예측하려는 것은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떤 새로운 물음이 제기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커다란 변화, 새로운 문제들이 놓여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도 어느 정도 높은 확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특히 우리는 조직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긴장들과 이슈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조직사회에서의 긴장은 안정에 대한 공동체의 요구와 변화에 대한 조직의 요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또한 조직의 자율성 및 요구와 사회의 공동선 추구 사이에서 긴장이 야기되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나의 팀처럼 작업하도록 바라는 조직의 요구 사이에서도 긴장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수년간 특히 선진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명이나 철학 혹은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그것들이 원칙적으로 발생한 장소에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조직에서 그리고 경제의 사무실에서 말이다. 네, 2장 첫 번째 대지입니다. 안정, 파괴자로서의 조직. 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은 모두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들이다. 그들은 안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한편 변화를 막기 위해 최소한 변화를 더디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현대의 조직은 안정 파괴자로서의 변화를 추구한다. 안정 파괴자로서의 변화를 추구한다. 현대의 조직은 혁신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그리고 혁신은 슈페터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이다. 조직은 기존의 구조와 간섭 그리고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 제품, 서비스, 제조 공정, 기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혹은 조직 그 자체까지도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를 전제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의 기능은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작업 도구에 제품에 제조 공정에 작업 디자인에 그리고 지식 그 자체의 지식을 응용하는 것이다. 지식은 빨리 변한다. 오늘은 확실했던 것이 내일에 가서는 언제나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본질이다. 오늘 확실했던 것이 내일에 가서는 언제나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본질이다. 지식은 변한다. 새로운 조직사회에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은 4년 내지 5년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모두 진부한 것이 되어버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만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떠한 한 분야의 지식체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원칙적으로 다른 지식 분야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지 40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인쇄술에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증기기관이 등장할 때까지는 말이나 증기기관이 등장할 때까지 인쇄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 철도에 대한 도전은 철도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동차, 트럭, 그리고 비행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오늘날 제약산업은 유전공학과 미생물학에 의해 그리고 40여 년 전에 생물학자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이론들에 의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구기술을 진보하게 만드는 것이 과학이나 기술의 혁신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혁신도 똑같이 중요하며 때로는 이것이 과학적 혁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19세기부터 성공적으로 존속해온 사회 기관인 상업은행들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컴퓨터나 다른 기술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미미한 영향력밖에 발휘하지 못했던 비은행계 금융기관들, 상업어음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면서 200여 년 동안 상업은행이 독점했던 그리고 그들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분야였던 대출 사업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난 40여 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혁신,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혁신 모두 이 혁신이 그 스스로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지식에 근거한 빠른 변화가 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의 군대보다 더 많이 변한 조직은 없다. 군대의 군복은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계급의 호칭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무기는 1991년 걸프전에서 극적으로 드러났듯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군대의 강령이나 작전 개념은 더더욱 많이 변했다. 조직 구조, 지휘 체계, 책임의 구조 등도 역시 크게 변화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대학들도 지금부터 50년 이내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300년 전에 교과서를 인쇄하게 되면서 스스로 재조정하고 변해온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컴퓨터와 비디오와 위성방송 같은 신기술이다. 그리고 지식 근로자들에게 평생 체계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지식사회의 특성과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등장도 이런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조직의 변화 관리. 이거는 지금 안정 파괴자로서의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의 변화 관리. 지식의 역동성은 경영자들에게 한 가지 불가피하게도 명백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조직은 변화의 관리를 조직 구조 자체에 짜 넣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것은 모든 조직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폐기할 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폐기.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또 조직을 세워서 이게 영원히 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인데 조직을 폐기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경영자들은 수년마다 모든 공정에 대해, 제품에 대해, 절차에 대해, 정책에 대해 매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 이것을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면 이것을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만일 그 대답이 아니라면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는 행동을 해야지 다른 연구를 해보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조직들은 기존의 제품과 정책과 경영 습관들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소수 대기업만이 이런 일을 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조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조직은 세 가지의 세계적인 관행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는 어디 있지? 네, 첫째, 조직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조직은 세 가지의 체계적인 관행인데 첫째는 조직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과정을 가이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예술가들은 가이젠을 실행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조직적으로 도모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지 일본 사람들만이 아마도 선의 전통 때문이겠지만 가이젠을 생활화하였으며 기업 조직의 경영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식 가이젠의 목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품 및 서비스를 향상시켜 완전히
바꾸고 남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모든 조직은 세 가지의 체계적인 관행인데, 첫째는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둘째는 모든 조직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즉 이미 성공을 거둔 어떤 지식을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이런 일을 가장 잘해왔다. 이런 사실은 일본 가전제품 회사가 미국 기업이 최초로 발명한 테이프 레코더를 응용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는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성공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지역 교회들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직은 체계적인 혁신, 여기가 3번이네요. 체계적인 혁신 방법, 혁신은 조직적으로 될 수 있으며 또한 조직적이어야 한다. 세계적인 혁신 방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모든 혁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체계적인 폐기를 해야 하며 새로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식 중심의 조직은 조만간 진부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자질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2장에 지금 저희가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 그 다음에 안정파괴자로서의 조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직의 변화 관리, 그 다음에 조직의 자율성에 대해서 소제목입니다. 조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분권화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조직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의사결정들은 성과와 성장과 시장과 기술에 밀착하여 적절하게 내려져야 하며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환경 그리고 인구 구조와 지식에서의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내려져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조직들을 끊임없이 지역사회로 뒤집고 해체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은 기술과 지식에 대한 욕구를 변화시켜야 한다. 모든 공과대학에서 한창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조직들은 오히려 유전공학자를 필요로 한다. 은행들이 대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바로 이때 오히려 은행원은 투자 상담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들은 장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나이 많은 모형 기술자를 내보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줄 아는 25세의 젊은 재주꾼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는 많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을 자유롭게 폐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도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피터 드러커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을 자유롭게 폐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원은 산과에 대한 지식과 기술 변화를 받아들여 신생아 출산을 다른 독자적인 출산센터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의학적 지식과 기술 등의 변화에 따른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병원은 폐쇄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병원, 학교를 비롯한 다른 지역사회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병원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인구 구조와 기술이 변화하면, 그리고 성과 성향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변화되면 아무리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변화들은 지역사회를 전복시키고 교란시키고 영속성을 파괴해버린다. 모든 변화는 불공평하다. 모든 변화는 안정을 깨뜨린다. 모든 변화는 불공평하고 모든 변화는 안정을 깨뜨린다. 파격적인 것 또한 조직 활동의 또 다른 실질적인 측면이다. 현대 조직은 지역사회 안에 존재해야 하지만 지역사회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살며 그곳의 언어로 말하고 그 지역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며 투표하고 세금을 낼 뿐 아니라 가정에서 안심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조직은 그 자신을 지역사회 속으로 빠져들게 하거나 지역사회의 목적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없다. 조직의 문화는 지역사회를 초월해야 한다. 어떤 조직의 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조직이 수행하는 과업의 성격이지 과업에 수행되는 지역사회가 아니다. 비록 공산주의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미국의 정부 관료라 해도 중국의 정부 관료가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관료주의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내용을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가 지역의 식품회사 경영자들이 다음 주에 어떤 광고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면 그것이 설사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위성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조직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조직들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되고 경영되어야 한다. 조직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조직들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되고 경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 기업 경영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일본 대기업의 기능들은 미국 대기업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하고 독일이나 영국의 대기업들의 그것과도 매우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병원 안을 들여다본다면 그 병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 그것은 병원임을 알 수 있다. 학교, 대학, 노동조합, 연구소, 박물관, 오페라하우스, 천문대, 대형 농장 등 그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조직의 가치관은 그 조직이 수행하는 과제들에 의해 결정한다. 이 세상의 모든 병원은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한다. 이 세상의 모든 학교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다. 이 세계의 모든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가 최대 목적이다. 어떤 조직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 긍정적으로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따라서 조직의 문화는 늘 지역사회를 초월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초월해야 한다. 만약 조직의 문화가 지역사회의 가치관과 충돌한다면 조직이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사회적 공헌을 할 수가 없다. 오래된 속담 중에 지식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 있다. 1750여 년 전 대학이 처음 생긴 이래로 마을의 주민과 대학생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즉 조직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사이의 갈등, 조직의 가치와 지역 가치 사이의 갈등, 조직이 내려야 할 의사결정과 지역사회에 의해 관계들 사이의 갈등, 즉은 조직사회의 본래적인 문제이다. 네, 74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조직의 사회적 책임. 지금 피터 드러커의 제1부 새로운 사회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2장 조직 사회와 지식근로자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조직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또한 조직사회의 본래적인 문제이다. 현대 조직은 사회적 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것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은 사람에 대한 결정권, 즉 누구를 고용하며 누구를 해고시키고 누구를 승진시킬지에 관한 결정권을 필요로 한다. 조직은 결과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율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직무와 가업의 할당이나 근무 시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조직은 어디에 공장을 세울지, 어떤 공장을 폐쇄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권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힘을 소유하고 있다.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힘을 갖고 있다. 역사상 오늘날 대학이 가진 권력보다 더 큰 사회적 힘을 부여받은 조직은 없었다.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의 입학을 거절하거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생각에 있어 직업을 갖거나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어떤 외과 의사의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그 외과 의사로 하여금 의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도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개인에게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노동조합의 권리 또는 오직 조합에 가입한 회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즈 숍 체계는 그 노동조합에 엄청난 사회적 힘을 부여한다. 조직이 가진 사회적 권한은 정치적 권한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조직의 권한은 법정에서의 정당한 절차와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 조직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조직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이 단 하나의 책임, 즉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책임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경제적 성과는 기업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경제적인 성과는 기업의 일체적인 책임이다. 진정으로 자기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최소의 이익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이다. 그런 기업은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경제적 성과는 기본적인 것이다.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다른 어떤 책임도 수행할 수 없으며 훌륭한 고용인이나 건전한 시민 혹은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경제적 성과 달성만이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아니다. 마치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만이 학교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듯이, 그리고 환자의 치료만이 병원의 유일한 책임이 아니듯이 말이다. 사회적 힘은 사회적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되고 만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권력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조직은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청은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대략적이긴 하지만 조직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모든 조직은 종업원, 환경, 고객, 그리고 그 밖에 관련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자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가 대규모 조직,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간에 대규모 조직에게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해 줄 것을 점점 더 많이 요청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조직이 어떤 일을 좋은 의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항상 옳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자신의 주요한 과제와 사명을 수행하는 능력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책임을 맡는 것은, 또한 자신이 수행한 능력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네, 1부 2장 지금 소단원 조직의 성과란 무엇인가? 성과란 무엇인가? 조직이라는 말은 이제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 누군가 우리 조직은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천합니다. 혹은 우리 조직은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선진국의 사회적 관계를 대부분은 이런저런 종류의 조직에서 그리고 조직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또는 다른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누구도 조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950년판 옥스퍼드 사전에도 현대적 의미로서의 조직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는 경영혁명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경영혁명은 우리로 하여금 조직이 사회의 다른 기관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조직의 성과란 무엇인가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사회, 지역사회, 가정과는 달리 조직은 목적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전문화되어 있다. 사회와 지역사회는 그들 중심원 구성원들 간의 유대관계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 유대관계는 언어, 문화, 역사 또는 지리적 접근성 등에 의해 형성된다. 반면에 조직은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에 의해 규정된다. 관현악단은 환자를 돌보려 하지 않고 오직 음악만 연주한다. 병원은 환자를 돌보지만 베이토벤의 음악을 연주하려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조직은 단 하나의 과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때만 효과적이다. 다각화는 조직,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학교이든 병원이든 봉사기관이든 교회이든 다각화의 조직의 수행 능력을 파괴한다. 다각화는 조직의 수행 능력을 파괴한다. 다각화는 조직의 수행 능력을 파괴한다. 사회와 지역사회를 다차원적이어야만 한다. 사회와 지역사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조직이란 곧 또 하나의 도구이다. 조직은 도구인 까닭에 전문화되면 될수록 주어진 특수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 더욱 커진다. 현대 조직은 각자 한정된 일정 분야의 전문직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사명은 투명한 유리 구슬처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 조직은 오직 한 곳에만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지게 말 것이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공동의 과제에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질문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성을 비추어 성과를 측량할 수 있으며 또한 조직에서 그의 자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모든 구성원이 집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사명만이
조직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명확한 사명이 없다면 조직은 조직으로서의 가치와 신뢰를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유인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식근로자로 구성된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거나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조직들은 언제나 가장 핵심적인 자원, 즉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능한 지식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금 제1부 2장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 2장을 읽고 있고요. 이제 소단원 최대 자산으로서의 지식근로자, 최대 자산으로서의 지식근로자 부분을 읽겠습니다. 79페이지. 오늘날 모든 조직들을 한결같이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 자신들이 하는 말을 진실로 믿는 것은 고사하고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 19세기의 소유물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들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직을 필요로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조직들은 제품과 용역을 시장에 팔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러고 그 이상으로 또는 인적 자원을 얻기 위해 자신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 조직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하고 붙잡아 두어야 한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하며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헌신적인 일을 헌신해야 하고 만족을 주어야 한다. 지식근로자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의 관계는 그 관계를 설명할 적당한 용어를 없을 만큼 분명히 새로운 현상이다. 지식근로자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의 관계. 지식근로자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의 관계는 그 관계를 설명할 적당한 용어가 없을 만큼 분명히 새로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종업원이라고 말하면 조직에서 일하는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급료를 받는 사람을 말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종업원들의 가장 큰 단일 집단은 비영리 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일하는 수백만 명의 남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분명히 스태프이며 그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유사하게 종업원처럼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법적으로 조직에 고용된 것이 아닌 사람이 많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으로서 일은 하지만 고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50년 내지 6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받는 전문가이다. 독립적이라고 했을 테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부른다. 종속적인 위치에서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하는 종업원들,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종업원, 병원의 청소부, 트럭 운전사 기사에게 종업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변화한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위치는 과거의 임금 생활자 내지 육체 노동자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사회 문제를 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조직과 지식근로자들 전체 종업원들에게 3분의 1 또는 5분의 2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지식근로자들 사이의 관계는 조직과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식근로자들은 조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근로자들과 조직의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근로자들은 생산수단, 즉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식근로자는 독립적이며 이동성이 매우 높다. 지식근로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외에도 여전히 생산 도구를 필요로 한다. 사실 지식근로자들은 제조 분야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들에 비해 도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에 대한 투자는 지식근로자가 지식을 몸에 익혀서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한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공들은 지시받는 대로 일한다. 기계공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기계는 기계공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려준다. 지식근로자도 기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컴퓨터일 수도 있고 초음파 분석기일 수도 있다. 현미경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 기계들은 지식근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의 몸에 밴 지식 없이는 그 기계는 아무런 소용없다. 지식 근로자들의 몸에 밴 지식 없이는 그 기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산업사의 역사를 통틀어 보건대 기계의 공들과 같은 모든 육체 노동자들은 언제나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지식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식의 감독을 할 수가 없다. 지식근로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조직 내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지식근로자들은 근본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케팅 관리자는 시장 조사자에게 신제품의 디자인에 관해 회사에서 알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제품의 목표 시장이 어디인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 조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장 조사자의 업무이다. 198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던 시기에 수십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의 지식근로자들이 직업을 잃었다. 그들이 일하던 회사들이 팔리거나 합병당했고 또는 분할되거나 청산되었다. 그럼에도 직업을 잃었던 지식근로자들 대부분이 수개월 내에 자신들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전환기는 고통스러웠고 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도 전부 다 적은 돈을 받으며 일해야 했고 또한 전처럼 즐겁지도 않았다. 그러나 일시 해고되었던 지식근로자들은 그들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직에서도 생산을 위한 물리적 도구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식근로자와 조직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새로운 관계가 초래한 하나의 결과는 이것은 현대사회의 또 다른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봉급을 주는 것만으로는 조직에 대한 종업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은 지식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작업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지식근로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인적자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런 용어의 변화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에 공헌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부터 성과를 얻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직이 아닌 개개인, 특히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적 근로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제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적자원이라고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용어의 변화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에 공헌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으로부터 성과를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직이 아닌 개개인, 특히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식 근로자라는 사실이다. 조직이 아닌 개개인, 지식 근로자라는 사실이다. 현대의 조직은 주로 지식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모두 동료 내지는 협력자여야 한다. 지식 그 자체로서 서열을 매길 수는 없다. 지식의 서열은 그것이 공동의 과제에 공헌하는 바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지 지식 그 자체로서 유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조직은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될 수 없다. 현대의 조직은 팀처럼 조직되어야 한다. 현대의 조직은 팀처럼 조직되어야 한다. 조직사의 특성들. 네, 지금 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 제1부 새로운 사회의 거대한 변화 1장을 읽었었고 지금 2장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에 대한 소단원 읽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 2장의 조직사회와 특성들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83페이지. 오늘날의 조직사회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다. 조직사회는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조직사회를 구성하는 조직들은 하나의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사회의 성과 달성 능력은 조직 그 자체에 그리고 지적 활동 능력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조직사회는 그 구조에 있어서도 전례가 없다. 조직사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긴장과 문제점들 역시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책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와 같은 것들을 말이다. 물론 아직까지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심지어는 올바른 질문조차 해주지 못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역사회와 혁신적이면서 안정 파괴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지식 전문가들과 경영자들 간의 갈등도 그런 예 중 하나이다. 지식 전문가도 경영자도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다. 지식 전문가들은 지식을 생산하고 경영자들은 지식을 조직해 응용함으로써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지식 전문가들은 언어와 아이디어를 집중하는 반면 경영자들은 사람의 직업 그리고 성과에 중심을 둔다. 여기에서 조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지식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다. 이는 일반 지식에서 천문 지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전문 지식, 일반 지식에서 전문 지식, 일반 지식에서 전문 지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전문화가 한층 더 심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조직 사회에서 가장 크고 또한 가장 어려운 도전은 사회의 새로운 다원주의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다. 조직 사회에서 가장 크고 또한 가장 어려운 도전은 사회의 새로운 다원주의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다. 600여 년 전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처럼 다양하고도 권력 많은 중심점들을 갖고 있었던 사회는 없었다. 중세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였다. 그 당시 사회는 서로 경쟁하는 수백 개의 자율적인 권력 중심들이 있었다. 즉 봉건 영주, 기사들, 세금이 면제된 주 교도관들, 자치적인 수도원들 그리고 자유도시로에서의 구성원들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티를 지방 같은 곳에는 황제에게만 세금을 내는 자유농민들이 있었고 자치적인 당조 길드도 있었다. 자체적인 장인 길드도 있었다. 한자 동맹, 중세 유럽의 상업권을 지배하는 북부 독일 중심의 도시동맹과 플로렌스 상업은행 언맹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동맹들도 있었다. 관세와 세금을 징수하는 조sam이 있었던가? 관세와 생수를 징수하는 조합이 있었던가 하면 법률, 재정권 및 세부 부강권과 가진 지방의회도 있었다. 중세에는 이러한 무수히 많은 권력 중심점들이 있었다. 근데 유럽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경쟁적인 권력 중심점들이 하나의 중심적인 권위, 즉 치유하는 군주로 그 다음에는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들이 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모든 전문가의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다. 미국만이 예외였는데 미국은 각종 종교와 교육 기관들을 매우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중세 사회의 다양성을 철폐한 것은 지난 1600년간 역사적 진보의 원천이 되었다. 중앙집권 국가의 승리가 확실해질 바로 그 무렵에 처음으로 새로운 조직이 등장했다. 바로 대기업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역사의 종말에 선언될 때마다 언제나 나타났다. 그때부터 새로운 조직들이 하나둘 출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정부와 중앙정부와 둘째 통제 아래 안전하게 성장해 오던 대학과 같은 오로지 오래된 조직들이 다시 차치권을 얻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의 전체주의, 특히 공산주의는
오래되었었지만 한때는 진보적이어서 신념 즉 경제적이고 자치적인 다양한 조직들보다는 하나의 권위의 하나의 조직만 있으며 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멸망적인 최후의 절망적인 사도였던 것이다. 그 시도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먼드 중앙 집권적인 권위와 실체는 다윈 사회에서 111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책을 읽으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명료해지고 뭐 이치가 튀어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책을 읽을 때 졸리기도 하고 눈이 감기기도 하고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잠을 자버리면 뭐 그 다음 날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그때 포기하면 그 다음 책을 읽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넘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어느 정도 양을 읽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거든요. 네, 지금 40분 정도 책을 읽었기 때문에 잠시 여담을 했습니다. 중세사회는 다원에 대한 사회였다. 그 당시 사회는 서로 경쟁하는 수백 개의 자율적인 권력 중심들이 있었다. 즉 봉건, 영주, 기사들, 세금이 면제된 주교관들 이렇게 쭉 있었고요. 네, 책 두 장 조금만 읽으면 네, 다 읽네요. 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야겠다. 윌슨은 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세계 최대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조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로서 그 다음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의 국방부 장관으로 말이다. 그러나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월슨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GM에 유익한 것은 미국에도 유익하다라는 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월슨이 한 말이 아니다. 1954년 국방부 장관직 인준 청문회에서 윌슨이 한 정확한 발언은 미국에 유익한 것은 GM에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었다. 미국에 유익한 것은 근데 여기에서는 GM에 유익한 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네요. 윌슨은 그 남은 생애 동안 이 와전된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만약 윌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음이 틀림없다. 사실 그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조직, 기업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보이스카우트 연맹이든 조직의 경영자들은 그 조직의 사명과 과제는 곧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과제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기초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조직의 경영자들은 그 조직의 사명과 과제는 곧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과제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기초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조직은 조만간 스스로 신뢰와 자신감과 자존심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잃고 말 것이다. 선진국 사회의 특성이자 힘의 원천인 다양성은 산업혁명 이후 특히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개발한 단일 목적이 전문화된 무수한 조직들 덕분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조직이 수행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사명과 비전과 가치관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이지 사회와 지역사회가 어떠한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바탕으로 다원 사회의 오래된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누가 공동선을 돌보는가? 누가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가? 누가 사회적 기관들의 분열된 또는 충돌하는 목표들과 가치관들을 조종하는가? 누가 이 결정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조정해주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는가? 중세의 다윈 사회가 단일 주권 국가로 대체된 것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단일 주권 국가가 스스로 새로운 다원주의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데 이때의 다원주의는 정치적 측면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다원주의이다. 그 이유는 단일 주권 국가가 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사회주의 실패에서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한 신념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도전은 특히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선진국이 당면한 도전은 자율적이고도 지식에 기초한 다양한 조직들이 경제적 성과 향상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단합에 공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87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이 장은 조금 얇네요.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 6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네, 오늘까지 읽은 거를 토대로 해서 한국기독실업연의 CBMC에서 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가지고 독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서 녹화를 하는 이유는 독서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혹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때 차에서 듣고 이렇게 이제 포럼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